안녕하세요. 한류 언어 4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자료 15쪽, 네, 15쪽부터 이번 차시에는 19쪽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5쪽에서는 지난 15쪽부터는 지난 이제 2차시에서 팬덤에 대한 그런 어원도 좀 배워보고 뭐 페이시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아마 이제 그게 약간의 종교적인 의미 뭐 또 그런 의미도 좀 이제 광신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몰두하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팬덤 문화, 팬덤이라는 말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어느 시대나 그런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뭐 비틀스의 공연을 보면 막 비명지르다 막 기함을 하는 뭐 사실 비틀스 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60대 70대 선생님은 비틀즈 세대가 아니에요. 비틀즈는 선생님 세대에서는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던 나는 듀란듀란이라니까 젊은 척 해봐도 소용없겠지만 네 어찌되었건 간에 선생님이 80년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여러분은 잘 모르는 레이프 가렛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이틴 스타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거기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연을 이대 강당인가 어디서 했는데 뭐 학생들이 왜 좀 약간 좀 안 좋은 문화지만 막 속옷을 던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주 뭐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 기사가 생각나고 그때 그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막 한심하다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90년대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New Kids on the Block,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젊은 이제 그 아이돌 그룹에 해당하는 미국도 있어.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라든지 뭐 록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뭐 그 저기 뭡니까 방탄 이전에 영미 문화권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아이돌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해리 스타일스든가요. 그래서 뭐 원 디렉션 뭐도 있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 팬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살짝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이제 방탄의 팬덤 그 아미에 대해서 그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 보수적인 백인 보수층, 백인이 보수층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득권 계층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미에서 상 주고 싶지도 않고 이제 뭐 빌보드나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일종의 뭐랄까 인기가 있으니까 시청률이나 이런 데는 이용을 하면서도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스캠 플러스 그래미 해가지고 사기꾼 그래미에서 스캠이다 뭐 이런 뭐죠 트윗에 이렇게 뭐 했다고도 하는데 우리로서는 되게 이제 고마운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문화의 어떤 그로의 BTS든 비틀스든 무슨 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다, 뭐좀 K-팝 인베이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굉장히 경향성을 가지고 그러나 요즘의 팬덤은 그러한 그 부정적 이미지들을 팬덤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자선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회에 좀 더 선하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방탄이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팬덤이 사실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스타가 있고 거기에 팬과 팬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역시 굉장히 상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방탄은 그 거대한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그 팬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도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 멤버들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옛날 할머니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찌되었건에 그래서 팬덤이 갖고 있는 맹목적성 그 다음에 편향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팬덤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의 어떤 그런 부담 부정적 시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팬덤 문화는 아주 그 유치함, 그러니까 10대 문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카이브 K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말했다시피 미국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아주 어린 그런 키스 뮤직과 그 다음에는 아주 어덜트 뮤직 좀 야하고 이런, 그래서 그 가운데의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이틴과 뭐 이제 20대 초반이 공유할, 그래서 그거를 파고들고자 했다. 원더걸스를 론칭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팬덤 문화를 좀 치기 어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스타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뭐 팬덤의 힘으로 사실은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노래는 선생님도 가수가 누구든 옛날 거든 뭐든, 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은 뭐 플로어가 뭐 공짜로 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리스트 곡목록을 만들어서 들어요. 그런데 앨범을 산다는 거 있잖아요. 앨범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미 그런 애정이 없어. 그래서 나는 방탄의 팬이 아니에요. 안 사거든요. 뭐 리스트에서 내가 듣고 싶은 노래 괜찮은데 하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가서 앨범을 살 만한,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러한 어떤 팬덤이 결과적으로 거대한 스타를 만들게 되죠. 미국에서도 그러한 스타덤의 전형적인 그 팝스타는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비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스타는 아니니까요. 네. 1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팬덤 문화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뭐 선생님이 이적 전공자가 아니라 뭐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고 이 이야기가 가장 이제 여러 가지로 나의 논의에서 이 강의의 맥락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소개하는 것인데요. 1992년에 이제 피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문화 생비자, 이제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의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 생비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덤이 만들어지면 이 팬들은 주류 미디어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재료 삼아 자신들이 즐거움을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대중문화를 구축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다음 페이지 먼저 볼까요? 17쪽을 먼저 잠깐 보면은 17쪽의 그 PPT 자료 17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팬 제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단순하게 이제 그러니까 뭐 팬픽이라든지 뭐 팬 아트, 팬 비디오, 팬 음악, 그 다음에 코스프레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그래서 팬픽도 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잘 몰랐는데 이거는 우리 아들이 알려줬어요. 내가 한류와 언어 한다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이제 알패스와 그 다음에 딥페이크.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뭐 동성애 팬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성 아이돌이나 남성 아이돌이 실존 인물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뭐 이제 뭐 성적인 그런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팬픽의 역사는 꽤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팬픽이란 용어를 선생님이 거의 이 학교에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팬픽 작가인 어떤 그 학생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화제가 됐었거든요. 성균관대 국문과에 그 팬픽 작가로 이름을 날려서 이제 그 국문과에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때 이제 팬픽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그 아마 H.O.T나 초기 이제 그 아이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팬아트는 이제 그 워낙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튜브만 해도 FMV라고 하더라고요. 팬 뮤비, 자기들이 만든 뮤비. 그러니까 기존에 돌아다녔던 영상들을 이제 편집해서 만드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는 방금 다시 16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주어진 예를 들면 뭐 뮤직비디오 또 주어진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 기획사에서 혹은 그 뭐 가수 측에서 혹은 뭐 방송국 측에서 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에 만족하는 것에 더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것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한은 없죠. 제한은 없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팬픽의 경우 동선 코드가 들어가거나 이럴 때 이걸 또 이제 뭐 글쎄 동선 코드가 문제였다기보다는 너무나 이제 뭐 그 선을 넘었을 때 성폭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던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지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기억이 나서 어쨌든 뭔가 그럼 이렇게 어때 제 2차 창조가 되죠. 이게 뒤에 가면 전유 appropriation이든가 그리고 재전유 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피스크는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팬 문화가 지니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말하면 팬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인데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팬 프로덕티비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기호학적인 생산성, 둘째, 언술적 생산성, 셋째, 텍스트적 생산성.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호학적 생산성과 언술적 생산성과 텍스트적 생산성은 각각 차이가 있는데 공부라고 하는 게 괜히 어려운 용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호학적 생산성, 기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선생님 같은 언어학자가 바라보는 그런 세미오틱스 기호학은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상징적 의미에서의 기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학적 기호는요. 언어 기호라고 해서 구어의 음성 기호, 문어의 문자 기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언어학적 기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품들의 기호학적 자원들로부터 사회적 정체성과 경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웜의 어려운 거. 네. 참 어렵게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돈나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마돈나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중스타예요. 한 시대의 그 어떤 여성 대중스타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소비 대상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아닌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성을 나타내는 그런 대중스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마돈나의 팬들은 가부장제적인 섹슈얼리티 대신 가부장제적인 섹슈얼리티는 뭘까요? 남성들이 바라보는 여성의 성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을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 보는 그런 전통적 성개념인데 마돈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돈나는 그 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전혀 달라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아주 적극적인 새로운 여성상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야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야함이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볼 텐데 80년대 90년대에 하이틴 로맨스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 그러니까 다 그 시절에는 또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이틴 로맨스 소설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연애 지상주의자라든지 적극적인 사랑 얘기거든요. 10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그 의미가 뭐냐면 대중적이지만 새로운 여성적 가치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남자한테 고백을 받을 때까지 여자는 고백을 하면 뭐 대바라지다 이렇다면 그 하이틴 소설의 주인공들은 막 스스로 먼저 사랑을 찾고 구애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호학적 의미, 어떤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언술적 생산성이라는 것은 말로 이제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인데 팬들이 기호학적으로 만들어진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의미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자, 마돈나의 팬들은 그 어떤 마돈나가 드러내는 성적인 섹슈얼리티를 기호적 그러니까 말하자 적극적인 여성으로서의 어떤 수동적인 여성의 성적 섹슈얼리티가 아닌 어떤 그러한 모습을 기호로서 팬덤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팬덤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러면서 공적 기능의 이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언술 행위는 팬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의미를 만들어 놓고 유통시킨다. 즉 마돈나의 팬들은 이러하다
라는 어떤 팬덤의 특성으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공적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호학적 생산성이 개인적 차원의 의미 생산이라면 언술적 생산성은 공동체 차원의 의미 공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돈나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의상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팬들도 그걸 따라하고 싶거나 간단히 말하면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뭘 입었다, 어떤 상품을 사용한다. 그럼 나도 쓰고 싶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어떤 업체들이 이제 PPL로 이제 그 뭐 옷을 입힌다든지 상품을 쓰게 한다든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팬들이 자신들만의 자신의 스타와 함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따위의 비언어적인 행위들도 팬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언술적 행위가 되고 정체성 구축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학적인 그런 어떤 생산성은 좀 더 1차적이고 언술적 생산성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extual productivity, 텍스트적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의 이 팬들이 굉장히 고차원한 문학이나 어떤 예술에 준하는 아주 고급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전유, 재전유 개념이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서로 상호 교환을 하면서 이 팬과 팬덤들의 어떤 생산물에 영향을 받아서 스타가 그것을 반영하고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대중문화의 특성에서 세 가지 층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생산자, 컨텐츠, 그 다음에 소비자. 그런 레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팬덤에 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 생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피스크라는 사람의 논의를 요약하면 팬들은 문화상품의 소비와 관련하여 의미, 소통, 작품 등을 만들어내는 문화 생산자가 된다는 것이요. 역으로.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생비자다라는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엘빈 토플러 시절에도 팬덤이 있기는 했어요. 팬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을 특히 이제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 되고, 팬 제작물. 네, 이거는 뭐 user generated content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제 유튜브에 등장하는 유튜버라고 하는 생산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이제 아마도 언론 영상학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데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하고 규정을 하고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은 이쪽 전공자도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류라는 문화와 더불어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일단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논의들에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금 말한 이 논문에는 지금 아까 그 피스크도 있었지만 젠킨스라는 사람의 textual portraits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쪽에서 헨리 젠킨스는 이런 팬덤의 팬 제작물 생산을 텍스트 밀렵이다. 막 참. 네. 뭐 우리말로도 학문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말하지만 네, 텍스트 밀렵행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단계를 지나고 나면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알페스 문화라든지 뭐 딥페이크 문화 이런 것도 어디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그 팬 생산물, 팬의 그런 어떤 프로덕티비티냐,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저작권을 건드리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뭐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팬의 공동체 안에서 뭐 물건들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들이 단순한 팬덤 문화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거래와 새로운 어떤 상거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그런 문화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 팬덤 문화가 팬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어떤 교류의 문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지금 뭐 한 영역에 국한되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 밀렵이라는 뜻은 왜냐? 밀렵이란 말은 그렇게 썩 좋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밀렵이라고 하는 거는 몰래 사냥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팬 창작의 본성은 미디어 산업의 저작권 보유에 도전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를, 자, 예를 들면, 뭐, 그 뮤비가 나왔어요. 블랙핑크의 뮤비가 나왔는데, 그 뮤비에서 예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가수의 그 모습을 어디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은 사실 뭐,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소위 짤방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런 형태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료로 알고 있는데 뭐 30분의 방송이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보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멤버들의 어떤 또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도 이제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 게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모든 그 유튜브 영상이나 하물며 선생님은 틱톡은 모르는데 틱톡은 더 짧다면서요.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하나 했는데 어느 순간 선생님도 유튜브 강아지 고양이 영상 같은 것도 10분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분짜리 예쁜 고양이 영상이 잠깐 보고 마는 일종의 리프레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짧은 영상을 선호하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 30분짜리 어떤 라이브 영상을 유료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건 그 사람이 올려놓은 뭐 짧은 영상들만 공유를 한다. 그럼 이것도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주류 문화 생산의 이기적 동기, 그러니까 이윤을 내려고 하는 동기 아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팬들은 팬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사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젠킨스라는 사람이 90년대만 해도 팬 아티스트는 좀 순수한 동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어떤 공유하는 간단히 말하면 아까도 말했던 그 언술적인 그런 어떤 그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이윤을 창출하는 데 왜냐하면 좋아하는 멤버를 키링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90년대와는 좀 다른 문제로 넘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인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특히 대중문화의 이제 그 판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해석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팬덤의 경우에는 예술가와 소비자 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팬덤 안에서는 잠재적 작가이자 잠재적 소비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참 이거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는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라든지 고민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쪽 문화적 전유와 재전유라는 appropriation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언론영상학과 친구들은 이런 용어를 잘 쓰는지 가끔은 이제 그 국어학자로서 이제 그 다른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되게 낯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 용어와 이제 성경의 용어죠. 근데 이 두 개의 영역이 가장 그 고치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제 언론 쪽도 이제 고치기가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네, 표현들이 낯선. 뭐 상대적으로 아마 국어학이나 국어국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덜 낯설어하는 것은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국어를 배웠으니까요. 국어를 배웠으니까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어떤 용어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선생님도 이 표현은 되게 낯설기는 합니다만, 일단 간단히 말하면 전유라는 것은 타인의 동의 없이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전유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재전유라고 하는 것은 전유된 걸 다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어떤 특정의 이제 생산자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뭐 노래라든지 드라마는 하면 팬들이 이제 소비를 할 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짤방을 만들던가 뭐 이렇게 만들겠죠? 만들고 나면 이제 이게 전유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 봐라, 이거 팬들이 만든 이 콘텐츠 괜찮네? 그리고는 원래 만들었던 생산자가 그것을 흡수하면 재전유가 돼요.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전유와 재전유, 팬덤의 문화적 생산은 19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일종의 문화적 전유, 행위이다. 전유란 타인의 것을 동의 없이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들으면 이 전유는 사실은 되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홀라당 남의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따라서 문화적 전유란 대중문화 수용자들이 원작의 내용이나 이미지 단어들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네, 대중문화 수용자들은 문화적 전유 행위를 통해 텍스트로부터 자신들만의 고유한 의미와 정체성을 생산해낸다. 왜 여러분들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웃긴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저기 옛날에 하이킥에 막 정준하라든지 이순재라든지 막 남훈이라든지 되게 웃긴 표정들이 많았잖아. 그럼 그게 한동안 뭐 지금도 막 여기저기 사용이 되죠. 지금 뭐 핸드폰에서도 뭐 특정 이제 이모티콘 말고 뭐라고 해요? 그런 영상들을 붙일 수 있게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서 정준하의 되게 웃긴 표정을 사용했을 때 정준하에게 정준하에게 초상권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이킥을 만든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아니고 막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이킥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종의 하나의 여러 가지 이모티콘처럼 사용한다면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유를 했는데 하면서 다른 의미로 재생산해내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법적으로 타당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팬덤의 문화적 전유행위가 항상 원작자나 제작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얘기인데, 대중문화 제작자들은 팬 제작물을 포함한 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상품 시장을 개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제작자들도 새로운 에피소드 제작에 대한 단서를 얻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주류 문화 사업의 특정 하위 문화 스타일의 요소들을 다시 주류 문화로 편입시키는 것을 reappropriation, 재전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의견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아주 공적인 재전유의 의도를 갖는 거죠. 이게 뭔가 새로운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런닝맨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게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름표 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T를 가거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갔을 때도 이렇게 그런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요. 선생님이야 이미 그런 쪽으로서 멀어진 나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재미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식상해지고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여러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선생님이 봤던 프로그램 홍콩 팬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런닝맨에게 어떤 그런 저작권료나 지불하지 않고 MT를 가거나 야유회를 가서 런닝맨 게임을 이름표 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전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즐기다가 게임이 고갈되니까 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럼 또 재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 모방과 좀 창조적 모방 이런 것들이 함께 서로 교류를
전유를. 그래서 전유와 재전유의 개념. 그러니까 재전유는 전유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상권 이런 문제가 관련이 된다면 재전유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프로슈머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팬문화, 팬덤 문화의 문화적 생산과 관련한 전유 및 재전유 과정은 대중문화 산업의 제작자, 상품, 수용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보여주며 문화적 의미가 수용자들의 어떤 해석적 개입에 끊임없이 생산, 유통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정말 이런 어떤 팬덤, 이러고 전유와 재전유의 관계가 너무너무 생산적이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생산자, 컨텐츠, 소비자의 그 뭐랄까 그런 것을 이제 그 레벨 믹싱을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그 층위를 두었다면 지금은 그런 층위를 두는 것이 혹은 어떤 영역의 카테고리상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가라는 질문까지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번 4주차 수업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대중문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전체적인 뭐랄까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그런 개념과 동시에 이제 팬덤이라는 것, 이제 팬이라는 것. 왜냐하면 한류는 팬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4주차까지는 이렇게 3, 4주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 주에는 한 텀 쉬어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전공에는 좀 더 가까운 얘기라 나는 좀 편한데 여러분들은 살짝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목이 한류와 언어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얘기를 좀 한류라고 하는 것에서 장애이자 어떤 그런 새롭고 신선한 창의적인 속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도 한국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봤을 때 새로운 것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류를 새롭게 느끼는 것에는 언어의 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음 주 5주차에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